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멸종이 가능한 병이에요. 안 생기게 만든 방법이 명백하게 있어요. 뇌졸중이 평생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 팁이란 건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건강해진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뇌가 멈추기 전에라는 신간을 저술한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입니다. 뇌출혈이 더 위험합니다. 뇌경색의 사망률은 한 5% 정도입니다. 그런데 뇌출혈은 4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은 대부분 장기 자체가 압력이 세요. 특히 근육은 거의 돌덩어리 수준으로 굉장히 압력이 세서 혈관벽을 터지지 못하게 지지하는 힘을 줍니다. 근데 뇌는 그냥 물이에요. 비중이 거의 물과 같은 상태여서 혈관벽에 힘이 더 셉니다. 이게 파열될 만한 상황이면 그냥 파열돼 버립니다. 이 물과 같은 뇌와 압력이 평형될 때까지 터져요. 그러니까 작은 혈관이 터져도 큰 혈종이 돼 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뇌세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세포입니다. 침입을 받았을 때 제일 일찍 죽어요. 뇌세포를 가장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엄청나게 많은 애를 써오게 진화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두개골, 뇌까지 3개의 막을 씌우고 심지어 뇌척수액을 넣어가지고 뇌를 이렇게 둥둥 띄워놔서 부력까지 줘요. 어떻게든 뇌를 보호하기 위한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생겼을 때, 출혈이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 다치게 된 뻐근한 이유가 혈관 밖으로 혈액이 나왔을 때 그 조직에서 혈액을 낯설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은 혈관 안에서만 돌아야 돼요. 그 혈관 안에서 적혈구는 혈관 밖을 나오지 말고 산소를 주고, 혈장은 여러 영양분을 주고 받고 노폐물 받고 이래야 됩니다. 사건이 있을 때만 백혈구가 혈관 밖을 나가서 이제 염증이라는 작용을 벌어지게 되는데, 갑자기 혈관벽이 뚝이 터지는 바람에 와르르 홍수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이 조직들은 이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되게 무서워해요. 이 헤모글로빈이 되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신경 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경세포가 죽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로 혈장이 여기 나오게 되면 터졌구나 하면서 이제 혈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혈전을 만들 때 마지막 결정적인 스트롬빈이라고 하는 혈장 단백질이 또 역시 독성을 줍니다. 이런 독성을 줄 때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외부에 적이 침입했다고 생각을 해요. 혈액에 있는 백혈구가 가서 잡아먹어버립니다. 잡아먹는 과정을 우리가 염증이라고 해요. 외부 물질만 골라내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부위는 다 잡아먹어버려요. 잡아먹으면서 또 약간 염증이 더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다 넘어져 무릎을 까졌는데 여기를 제대로 소독을 안 해가지고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농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농이 뭐냐면 더러운 게 아니고 그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간 백혈구들이 싸우고 전사한 시체예요. 자기 몸 성분입니다. 농 자체도 나중에 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과정이 뇌출혈일 때 벌어져요. 혈액이 외부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혈액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뇌세포가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 자체가 퍼져나가는 압력, 물리적인 압력, 혈액 성분에 의한 화학적인 손상, 그걸 지키겠다고 하면서 과잉 반응하는 염증 반응, 이것 때문에 손상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못 들어본 건, 급성 충수염을 개복하거나 복강경으로 빨리 수술해야 되는 이유는 얘들이 터졌을 때 복강이 오염되면서 죽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수술할 때 어떻게 하냐, 이미 터진 상태도 올 거 아니에요. 터진 상태이거나 출혈이 된 상태, 그럴 때는 환자분은 수술장에 들어가서 복강을 열고 열심히 씻어냅니다. 혈액 자체가 염증을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혈액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터진 부위를 빨리 꿰매고 혈액이 부족한 만큼 수혈을 채우고, 아주 물리적인 과정들입니다. 터졌으니까 메꾸고 씻어내고 채우고. 뇌가 그게 안 돼요. 뇌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출혈 자체로 인해서 빈혈이 생길 정도가 아니라서 채울 필요는 없는데 씻어낼 수가 없어요. 씻어내겠다고 하는 순간 뇌가 다 망가집니다. 이 뇌의 비중은 물과 거의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뇌를 열고 이거를 혈액을 닦겠다고 하는 순간 뇌가 다 죽어요. 시도도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뇌는 혈액이 오염된 다음에 자정작용에 의해서 좋아지든지 아니면 아주 강력한 항염증제를 쓰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뇌출혈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당연히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을 뇌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영역은 나중에 이제 복구하기도 거의 외상과 같은 상태로 이제 완전히 구멍이 나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출혈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훨씬 더 안 좋은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뇌출혈은 다 안타까운데요.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이분들은 애초에 만약에 조기 진단했으면 동맥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뇌출혈도 둘로 나누면 뇌 조직 안에서 작은 혈관이 터지는 뇌실질 출혈이 있고요. 뇌 바깥쪽을 돌아다니는 큰 혈관이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는데 지주막하 출혈의 사망률은 40에서 50% 정도. 꽤 젊은 나이 때 40, 50대 때 급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출혈이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고요. 85%가 동맥류라는 게 파열돼서 생겨요. 큰 혈관이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혈관벽은 이걸 보고서 터뜨리면 안 되니까 혈관 세포들이 증식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커나가게 돼요. 커질수록 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혈관이라는 거는 증상을 느끼지를 못해요. 막 진짜 몇 센티미터가 되는 동맥류도 CT 보고 놀래는데 환자는 전혀 못 느끼고 살았던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 방법이 있느냐? 지금의 현대의학 기술로 미리 발견이 가능하다. 본인이 40대를 넘어간다면 MRA라는 걸 찍습니다. MRA. MRI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뇌의 조직 자체를 찍는 거고요. MRA라고 하는 건 혈관만 찍는 겁니다. 이 MRA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서 찍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부풀어온 동맥류를 아주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큰 상태, 터질 우려가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혈관조 용술을 통해 들어서 거기 안에다 코일을 넣어서 막아버리게 되면 그게 터지는 가능성을 평생 막아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다른 나라는 정말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나거든요. 한국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팁이란 건 뭐냐면 대개 대학병원에 오시면 제일 좋은 걸 찍는다고 생각해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찍으시는데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이 원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3차 병원에서 찍는 게 제일 비쌉니다. 가장 비싸게 비급여 진료비가 대부분 책정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혼날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이 보는 목표가 정말 뇌에 굉장히 정밀한 대학병원급의 판독이 필요하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잘 급여 진료가 필요하죠. 근데 비급여 진료, 난 본인이 머리가 정상에서 한다. 그렇다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건강검진센터나 MRI 센터를 보셔서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얼마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본다고 하면 MRI의 장비가 여러분 요 단어 다 아실 텐데 몇 테슬라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3테슬라는 굉장히 고자기장이라서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MRI고 그럼 최고 수준 MRI입니다. 만약에 3테슬라 MRI를 굉장히 싸게 찍는데 그럼 당장 거기 가셔야 되고 1.5테슬라도 굉장히 우수한 MRI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안 되는 이제 중고 장비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5테슬라 이상의 그런 MRI 장비를 저렴하게 주변에서 찍는다. 그러면 40세가 넘으셨다면 한 번쯤 찍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생기게 만든 방법이 명백하게 있어요. 뇌졸중이 평생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0대 이후라면 본인의 단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위험요인만 가지고 있고 동맥경화가 안 왔는지, 동맥경화까지 왔는지, 동맥경화까지 왔으면 본인은 뇌졸중 전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정말 필사적으로 건강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건강한 혈관이었는데 혈관벽이 상처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상처는 고혈압이 내겠죠. 혈관벽이 혈압이 높아서 틈새가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화학적인 상처는 잘못된 식이습관이나 담배 같은 게 내겠죠. 독소 같은 게 들어오니까 걔네 혈관벽에 가서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는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상처가 곳곳에서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필 혈액 안에 성분 중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이었어요. 콜레스테롤은 이제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필수 영양 성분이라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스스로 만들 줄 알아요. 만들 줄 안다는 얘기는 많이 먹었다면 과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뭘 통해서 만드냐면 심지어 포도당을 통해서 만들어요. 우리 몸이 그걸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세포가 탄수화물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버려요. 제일 많이 만드는 게 간입니다. 간이 왜 많이 만드냐면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장기들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가지고 뭘 만드냐면 성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우리 몸을 지키는 호르몬이고 성호르몬은 자손을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성장과 그다음에 번식,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호르몬을 만드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모든 세포가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간은 더 많이 만들어서 혈액에다가 이제 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 부신, 난소, 정수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밥을 너무 열심히 먹게 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안 받을래요. 혈액을 점점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게 이제 고지혈증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안 필요하니까 간이 이제 그럼 그만 만들어야 되겠다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 절차가 진화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아니 남는 적이 있었나? 인류 입장에서 35만 년 동안 모자랐다가
갑자기 50년 동안 남는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회수를 안 하고 계속 혈액을 떠돌게 해요. 혈관이 상처가 났어요. 고혈압이나 이런 걸로 상처가 났어.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왕따처럼 어디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박힙니다. 혈관벽에 박힌 콜레스테롤은 왕따예요. 그리고 거긴 대식세포 잡아먹어요. 끝도 없이 잡아먹다가 이 대식세포가 노래지면서 빵 터집니다. 새로 생긴 대식세포 그걸 또 잡아먹고 백혈과 들어와서 여기를 또 잡아먹고. 동맥경화는 아주 전형적인 만성염증이에요. 이 과정이 몇 년에 걸쳐서 갑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의 덩어리 종괴가 생깁니다. 암처럼. 그리고 점점 자라나요. 이게 죽상경화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상경화증이 발전되는 단계는 너무 심각한 사람들은 2, 3년, 대개는 5년에서 한 10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나요. 전혀 못 느낍니다. 자기가 느낄 수가 없는데 이 죽상경화증이 혈관벽을 막을 수 있는 상태가 돼도 별 문제가 없다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기 때문에 흐물흐물해요. 혈압 때문에 빵 터질 때가 있어요. 안쪽에서 빵 터지면 지저분한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이 혈관벽을 막 넘쳐나겠죠. 혈소판이 그걸 보고서 출혈이네 라고 착각을 하고 혈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혈관벽을 서서히 막으면서 아무 문제 없던 이 동맥경화가 30분 만에 갑자기 혈전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상황이 생기는 게 뇌경색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동맥경화조차 만들면 안 된다. 동맥경화를 키우는 요인이 당뇨, 애초에 생기게 만드는 게 고혈압, 담배, 콜레스테롤이 여기를 재료를 만들고 이게 다 이제 논리적인 과학적인 원인들에 해당되는 위험 요인들이에요. 홀로 있을 때도 이런 걸 만들 가능성들이 있는데 중첩돼 있으면 더 빨리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으면 나는 온몸의 모든 혈관에서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간단하게 한 동맥경화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를 합니다. 경동맥을 봤을 때 동맥경화 어느 정도다라고 하면 이걸 지표로 삼는 거예요. 여기가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 정도면 당신의 몸 전체의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겠군요 라고 추정을 하는 건강검진 검사예요. 가장 간단한 해가 되지 않은 경동맥 초음파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진행된 동맥경화가 있으면 당신 몸은 굉장히 아작나 있는 상태겠는데 지금 2단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야. 만약에 그런 걸 해봤는데 없다, 깨끗하다, 그러면 몸 전체에 동맥경화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딴 데 있을 수도 있지만 위험요인이 있다. 그럼 위험요인 철저하게 관리해서 동맥경화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럼 위험요인을 더 관리하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커집니다. 위험요인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미 사건이 생겼으면 그때는 이걸 터질 수 있는 동맥경화가 몸에 우구르를 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단계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처방에 맞춰서 하면은 그 단계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2단계에서 멈춰도 본인은 죽을 때까지 뇌졸중이 안 생기는 사람이에요. 3단계가 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3단계 생겼어도 많이 회복시키면 본인이 이제 그 교훈을 얻고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지금 20, 30대, 40대일 때 위험 요인이 안 생기게 하거나 위험 요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처치로 아예 혈관에 영향을 안 주게 만들거나, 요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멸종이 가능한 병이에요. 합병증이에요. 얘네들이 혼자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위험 요인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쌓아오다가 본인이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툭 터지듯이 생기는 병이에요. 본인이 몰랐을 뿐이지 그 전에 엄청난 빌드업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빌드업을 그 중간에 알게 되면 그 단계에서 막을 수가 있는 거고, 설사 마지막 단계를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건강생활 하세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건 그게 상식 수준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잘 먹어라. 잘 먹으라는 게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고, 체중 관리 찌지 마라. 빠지지도 마라. 활동해라. 어느 정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아니다. 유산소 운동. 과격한 운동 아니다. 힘들면 나눠서 해라. 본인의 콜레스테롤과 혈당 1년에 한 번만 재봐라. 만약 이게 걸렸다면 1년에 3개월 내지 6개월 한번 재보면서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봐라. 담배 피우면 당장 끊어라. 술은 절주를 해라. 잘 자라. 혈압은 네가 장난감으로 사서 평생 네가 아무 때나 혈압은 너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혈관 질환은 인류 35만 년 역사상 인류가 그렇게 고생한 병이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40세, 50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기는 병이어서 사실은 그냥 막 살아도 걸리지 않는 병이었단 말이죠. 평균 수명이 80세 넘어가면서 혈관이 이대로 살면 건강하지 않은 나이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한 혈관 상태를 더 연장하고 싶다면 젊었을 때 그 혈관들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전조 증상의 의미는 그 혈관이 막혔다가 굉장히 운 좋게 풀린 거예요. 전조 증상의 굉장히 위험성은 그 이후에 뇌졸중이 바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의사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많은 방송들이나 유튜브 클립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대표적인 게 이 뇌졸중은 발생률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11만 건 정도 발생하는데요. 발생률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사망률도 한 20% 가까이 되고 장애율이 30-40%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뇌가 요건 이제 갑자기라는 의미고요. 중은 가운데 중자지만 이건 타격을 의미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다. 외상을 제외한 병을 말합니다. 뇌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기려면 혈관적인 게 갑자기 생기는 유일한 원인이거든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괴사가 되는 상황을 뇌경색, 터지는 상황을 뇌출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특별히 어떤 게 안타깝냐라고 하면은 초기에 이제 뇌졸중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응급치료나 아니면 적절한 치료로 환자분의 장애 정도를 많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조 증상의 굉장히 위험성은 그 이후에 뇌졸중이 바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조 증상이 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계시다가 아니면 그대로 이제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완전히 반신마비가 돼서 오시게 된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 지인도 있고요. 만약 그때 주무시지 않고 병원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치료만 했다면 초기에 완전히 환자분의 상태를 되돌릴 수 있었는데 장애가 그대로 이제 고정이 된 상태로 한 1, 2년간 굉장히 고생을 하신 분이 있었고요. 이 골든 아워의 정확한 의미는 결정적인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지금 뇌졸중이 돼서 신경학적 손상까지 왔지만 당신에게 지금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가 효용 가능한 시간대입니다. 정맥 주사로 주는 혈전 용해술은 4.5시간이고요. 뇌로 직접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은 6시간 정도 내에 해야 된다. 그 시간이 지나면 시술이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시술은 똑같습니다. 시술 자체는 다 꺼낼 수 있는데요. 뇌세포가 죽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이제 모든 세포는 심각하게 죽으면 흉터로 바뀌거나 이제 재생이 되지 않죠. 어느 정도 손상이 됐을 때는 위벽세포나 피부세포, 간세포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특히 간 같은 경우는 70%가 손상이 돼도 원래대로 돌아가요. 뇌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미미하게 있는데 그건 학술적인 수준이고요. 그 정도를 기대해서 뇌에 재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릴 때 태어날 때 뇌세포가 내 머리 안에 평생 가는 뇌세포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태어날 때 1살일 때가 뇌세포가 가장 빵빵할 때입니다. 살면서 점점 줄어들어가요. 계속 노화되면서 줄어들어가는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게 되면 한순간에 뇌세포가 와장창 죽어나가는데 이 세포들이 워낙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30초 내지 1분만 혈류가 끊어져도 바로 죽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흉터로 바뀌게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뇌에 혈류가 안 들어가면 혈류가 가장 안 들어가는 센터, 코어 부위라고 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죽어버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혈류가 덜 들어가는 반음형 부위라고 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치료 타겟이 되는데 점점 이 부위가 혈관이 막혀있을 때 점점 확장돼 나갑니다. 그래서 6시간 지나고 나면 그 혈류 영역이 다 죽어버려요. 혈전을 제거해도 세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6시간이라는 골든아워가 있다는 의미가 6시간째까지 가기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겠구나 그 뜻이 아니고요.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찍 와서 일찍 할수록 완전 회복될 찬스가 높아지니까 특히 뇌경색에 있어서는 6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어떻게든 빨리 본인의 인생을 걸고 빨리 도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간이나 신장이나 장경색 같은 게 작게 생기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뇌경색은 뇌가 우리 몸을 다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경색이 와도 우리가 금방 증상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색 자체가 증상으로 느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조 증상에 대한 많은 방송들이나 유튜브 클립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대표적인 게 오랫동안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내가 만성적으로 어지러웠다. 요즘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몸에 힘이 없다. 눈꺼풀이 떨린다. 입이 한쪽으로 힘이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증상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사실 뇌졸중 환자는 갑자기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는 것이라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있어왔던 증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사실은 전조 증상의 의미는 그 혈관이 막혔다가 굉장히 운 좋게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뇌졸중의 증상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을 알면 전조 증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 뇌졸중의 증상 자체가 한쪽 반신의 마비,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팔다리가 안 들린다든지 한쪽 반신의 감각 이상, 여기가 남의 몸 같다든지 갑자기 말이 안 나온다든지 말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한눈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지러워서 비틀비틀대거나 하는 증상들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심하게 오는 게 대부분 뇌졸중 증상입니다. 근데 그 증상이 왔다가 없어지면 그게 전조 증상이고요. 그럼 그 혈관이 막혔다가 굉장히 운 좋게 풀린 거기 때문에 당장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동맥경화라는 전구병변이 있어서 혈전이 생겼다 풀린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랬다가 풀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컨디션이 잠깐 안 좋았나? 내가 꿈을 꿨나? 착각을 했나?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주무시고 난 다음에 큰 뇌졸중을 맞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만 오시면 전조 증상 단계에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조 증상의 중요성은 뇌졸중 증상과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알고 있는 만성적인 두통, 어지럼증 증상이 아니다. 두통이 머리에서 느끼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뇌의 어떤 혈관의 문제를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좀 잘못됐다고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뇌는 사실은 스스로의 통증을 못 느끼는 장기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도. 뇌 바깥에 있는 뇌막이 통증을 느끼고요. 뇌 혈관 벽들이 느낄 수 있어요. 뇌 자체는 못 느껴요. 우리가 두통을 느끼는 거의 대다수는 뇌 혈관의 운동 기능 이상이거나 아니면 뇌막의 압박 징후 내지는 근육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뇌가 아니고 뼈 바깥에 있는 근육통을 두통으로 느끼면서 뇌 안의 통증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 어떤 장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성적인 두통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뇌출혈인데 전조 증상 같은 경우는 지주막하 출혈일 때 일부 환자한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큰 혈관에 동맥류가 있을 때 이게 파열이 됐을 때 생기는데요. 이게 더 큰 출혈이니까 심각한데 어떻게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냐? 동맥류의 파열이 아주 미세하게 생기는 환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터졌을 때 사망률이 거의 50%인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한 두통을 느끼는데 자기가 머리를 도끼로 맞은 줄 알았다. 꽝 하고 생기기 때문에 너무 심해서 생기는 순간 의식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고 병원에 죽어서 오는 경우도 다반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갑작스러운 병 중에 가장 처절하고 참담한 병인데요. 꽝 하는 두통을 느꼈다가 풀리지 하게 되면 지주막하 출혈의 동맥류의 일부 파열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의사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두통 자체를 전조 증상으로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물다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통을 전조 증상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온갖 이제 예민한 분들의 만성 두통을 자기가 이제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두통이 그 뇌졸중의 증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좀 강변을 하긴 하는데, 일반인들한테서 다 보는 것보다 평상시 자기가 CT나 MRI를 찍었었는데 동맥류가 있었던 사람에 한해서 좀 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증상이 없는데 이명만 들리는 걸 뇌졸중으로 의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극히 일부에서 맞기 때문에 대부분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걸 이제 의학적으로 이명이라고 하고요. 이명이 생기는 원리는 대부분 노인성 난청입니다. 그러니까 40대 넘어가면서부터 귀가 이제 높은 톤의 소리에서부터 점차 이제 우리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청각세포가 본인이 평상시 하던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더 과발현되면서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생기는 게 이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금 청각세포가 조금 노화되고 있구나라는 신호로 뭐 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런 게 들릴 수가 있어요. 안 들리던 게 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뇌의 문제가 아니겠냐 생각하시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노화성 난청의 전조 증상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증상이 없는데 이명만 들리는 걸 뇌졸중으로 의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환자가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겼는데 귀가 안 들린다든지 갑작스럽게 이상한 이명이 들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일부 뇌졸중 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조 증상을 너무 강조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컨디션 이상으로 생긴 신경학적 이상을 뇌졸중의 증상으로 오인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전조 증상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0단계 건강한 사람이 아무런 위험 요인도 없었는데 뇌졸중 증상이 생길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대 이전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위험률이 높고 술, 담배도 안 하시던 분들이. 근데 30대 이후, 특히 40대 이후에 어느 정도 위험 요인이 있다. 내가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 한 가지라도 있는데, 아니면 내가 술, 담배를 건강에 해칠 정도로 좀 해왔었는데 몸에 갑작스럽게 그런 기능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뇌졸중을 첫무리에 두고 뇌졸중이라고 생각하고 응급실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뇌졸중은 외래로 오시는 질환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뇌졸중이 걱정돼서 외래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보자마자 이거는 지금 치료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발생하고 그날 끝납니다. 환자분의 예후를 그날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든아워라고 하는 시간 대개 6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지금 마비가 온 증상이 확실하다 하면은 지금은 병원을 선별해서 가실 때가 아니고 당장 이 응급치료가 가능한 병원의 응급실로 빨리 가셔야 합니다. 뇌경색이건 뇌출혈이건 일단 환자가 발생할 때 본인이라면 사실은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고, 이제 목격자거나 보호자라면 본인의 부모님이나 이제 이런 분이 갑자기 대답이 없어서 가보니까 이제 몸을 한쪽을 못 가누고 낑낑대고 계시거나, 아니면 전혀 대화가 갑자기 되지 않거나 누워서 의식은 있는데 뭐 약간 멍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뭐 이런 상태가 되면 다 이제 뇌졸중을 의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라도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되게 하시는 게, 갑자기 하지도 않던 이제 바늘을 가져서 손을 딴다든지 우황청심환 같은 걸 찾아가지고 입에 먹인다든지 아니면 팔다리를 마구 주무른다든지 하십니다. 팔다리는 정말 많이 주무르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해가 될 수도 있고요. 환자분이 현재 뇌졸중이 생겼을 때의 현재 상황은 뇌세포가 죽은 거예요. 팔다리가 죽은 게 아니고. 그리고 뇌세포가 죽은 것 때문에 이제 구음장애 내지는 삼킴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여기 있는 침 같은 게 기도로 흡인될 수가 있어요. 환자분한테 뭘 먹이는 거는 식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들어가는 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황청심원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기도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라는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분한테 손가락을 따는 행위 같은 경우는 손발이 망가진 게 아니고 뇌가 망가져서 손발이 못 움직이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피를 나게 하는 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감염의 우려만 있습니다. 팔다리를 주무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팔다리 혈액이 안 도는 게 아니라 뇌가 안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등은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걸 굳이 해야 되겠다 하면 첫 번째로 1번은 바로 119를 먼저 전화하셔야 되고요. 119를 전화하게 되면 서울 기준으로 본인 집에 그 119가 도달하는 시간이 평균 5.4분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부모님과 이제 이렇게 대면대면 살다가 마침 이제 부모님이 쓰러져서 이제 그때 최대한 효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날 일생일대 효심을 발휘해서 뭐 자가용도 몰고 와서 이제 뭐 어떻게든 어머님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119 전화하는 게 제일 먼저고, 두 번째로는 속을 개워낼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시게 되면 고개만 이렇게 살짝 돌려놓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어떤 행동도 해가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구급 처치는 구급대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한 가지, 워낙 요즘 이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환자분이 멀쩡하다가 갑작스럽게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게 됩니다. 독특하게는 심장이 문제가 됐으면 심장이 아프다고 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고, 뇌졸중이 생기면 의식이 없을 것 같잖아요. 이게 거꾸로예요. 심장이 멈추면 의식이 없어지고요. 뇌졸중 환자는 대부분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게 되면 심장이 갑자기 안 뛰기 때문에 뇌로 아무런 혈류가 가지 않으면서 뇌 전체가 갑자기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환자는 급작스럽게 의식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멀쩡한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그러면 숨 쉬는 것과 무관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건 1번이고, 환자가 의식이 분명히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럼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보다 일단 119를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이제 전체적인 교육 과정들이 많이 변해왔는데요. 뭐 예전에는 심장을 압박을 하다가 호흡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규정이 바뀐 게 호흡 신경 쓰지 말고 압박만 빠른 속도로 1초에 한 번씩 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봤더니 숨을 쉬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실제 심장 압박하기 훨씬 더 도움이 됐더라라는 것 때문에 심폐소생술 관련된 것도 변화해 온 거죠. 근데 심폐소생술을 어떤 사람한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조금 있는데요. 일반인들한테 얘기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야 되는 경우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사실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에 우리가 통계를 해놓고 보면 잘못한 경우에도 잘못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생각이 들면 그냥 하시는 게 낫습니다. 대다수의 어떤 경우냐,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본인이 의식이 없다, 내지는 완전히 경련을 하는 것처럼 약간 발작을 한다 해도 됩니다. 환자가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약간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뭐 뇌졸중 의심되는 상황이죠. 그때는 사실 하실 필요가 없는데 심폐소생술은 그 당시 그 행동이 환자를 살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일단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졸중이 발생될 때까지 생각보다 많이 산 넘고 물 건너는 상황들이 있다. 아주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생기는 병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책을 낸 거에서도 좀 설명을 드립니다만 건강에 있어서 뇌혈관 질환을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을 0단계,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을 1단계, 동맥경화가까지 생긴 사람을 2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이 온 사람은 3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와서야 비로소 뇌졸중이 생긴다는 건 본인이 뇌졸중을 생기게 하려고 본인은 몰랐지만 적어도 5년에서 한 20년간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 꾸준한 노력을 권총으로 따지면 장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장전을 한 거를 병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느 단계냐?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긴 상태입니다. 이 동맥경화는 멀쩡한 혈관에 동맥경화는 병이 오는 게 아니고요. 고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 술, 담배를 정말 지독하게도 관리 안 하셨을 때 혈관들이 못 버티고 생기는 흉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안쪽 벽이 그렇게 변성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뇌졸중을 하기 위한 권총으로 따지면 장전을 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장전을 한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겨야만 발사가 되는 거니까 방아쇠만 안 당기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동맥경화가 있다 하더라도 평생 동맥경화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 동맥경화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혈관 안쪽 벽이 파열이 되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파열되거나 혈관 안쪽 벽에서 혈전이 생기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게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이 방아쇠를 당기는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를 하지 않고 생길 수도 있는데 조금 전조가 되는 상황들을 본인이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안 좋은 결정적인 동맥경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과로를 했다. 잠을 잘 못 잤다. 일을 너무 힘들게 했다. 아니면 안 하던 운동을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심하게 했다. 최근에 부모님이 상을 당했을 때 굉장히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격동적인 생활을 지금 한두 달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딱 그 상황일 때 안 좋았던 동맥경화가 파열되거나 혈전이 생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아쇠를 거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장전이 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그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장전시킬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걸 관리 안 해서 이미 장전을 했는지, 그걸 본인이 이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은 혈압기를 의사 선생님이 재줘야만 내가 진짜 혈압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혈압을 재는 걸 받는다는 싱숭생숭 하는 순간 혈압이 10에서 20 올라가십니다. 고혈압은 병원에 와서 진단하는 게 아니고 팔뚝혈압계로 집에서 잽니다. 내가 머리가 아픈데 혈압, 그땐 재는 게 아니고 그땐 안 재는 겁니다. 집에서 언제 재느냐? 혈압은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나쁜 의사 입장에서는 고혈압약을 처방하고 싶다. 그러면 고혈압을 쉽게 환자들한테 만들 수 있어요. 이 환자가 병원에 오는 순간 고혈압이 됩니다. 대부분. 평상시 혈압보다 10에서 15 정도 올라가요. 사실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의사 입장에선 참고만 해야 됩니다. 그 혈압은 절대 환자에 해당되는 혈압이 아니고 만약 많이 올라갔다면 그걸로 이제 환자분 혈압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이 환자한테 가장 우리가 정확한 혈압이라고 하는 건 24시간 동안 환자 혈압 감시하는 게 있어요. 이걸 채워놓고 하루 활동을 하면 자동으로 기록한 다음에 일중 변동을 보고 몇 %가 하루 중에 고혈압이었다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저렴한 검사지만 누구나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본인이 혈압을 재는 겁니다. 이 혈액의 압력을 물로 환산을 하면 거의 10m거든요.
만약에 혈압계를 물로 만들면 10m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좀 액체인데도 좀 무거워가지고 좀 압력을 좀 적당히 반영하는 거 없나 했던 게 수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은으로 혈압계를 만들어서 수은이 14cm 올라가는 압력이다 해서 140mm 머큐리라는 단위가 나오게 됐던 거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수은 혈압계를 의사 선생님이 재줘야만 내가 진짜 혈압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혈압을 재는 걸 받는다는 싱숭생숭 하는 순간 혈압이 10에서 20 올라가십니다. 수은 혈압계를 의사가 청진기를 하는 순간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수은 혈압계보다 더 정확하게 거의 동등하게 만드는 전자혈압계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압을 잴 때 수은 혈압계는 찾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있으면 잰다 하더라도 오히려 덜 정확하게 재겠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고혈압은 병원에 와서 진단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진단하는 거고시고, 현재로서 팔뚝혈압계가 가장 정확하고요. 팔뚝혈압계로 집에서 잽니다. 집에서 언제 재느냐? 하루에도 일중 변동이 있어요. 오전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때가 높고 의외로 활동하다가 오후에 떨어져요. 그래서 오후에만 재면 본인의 고혈압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전에 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전에 막 바쁘고 막 활동하다가 재면은 또 이제 활동 때문에 올라간 혈압을 고혈압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오전 중에 한 10분 정도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이 고혈압의 기준은 레스팅 혈압이라고 해요. 안정시 혈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불편한 데도 없고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 재는 혈압이 140에 90을 넘어갈 때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픈데 혈압, 그땐 재는 게 아니고 그땐 안 재는 겁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 그럼 집에서 10분 정도 괜찮네 하고서 이제 식탁에 가서 이제 가지고 있는 혈압기를 꺼내서 버튼으로 가만히 계시면 혈압을 재겠죠. 그럼 그걸 지우세요. 한 번 더 누르십시오. 두 번째 재는 혈압을 본인의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걸 매일 하시면, 이게 장난감처럼 생각하시면 누구보다 자기가 가장 정확한 혈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뚝혈압기를 그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팔뚝혈압기는 비싼 거 살 필요 없이 5만 원 수준에 다 인증받은 혈압계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니까 6만 원 넘어가는 거 사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저렴한 혈압계 사셔서 집에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식습관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건강 식단을 알려주고 평생 지중해 식단이나 한식 중에서 가장 담백한 것만 먹으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먹겠어요? 어쩌다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어쩌다 술도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 식단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전반적으로 내가 건강 식단을 유지하겠다.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돼요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유튜브 클립이나 뭐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짜게 먹는 것과 고혈압 관계가 없다. 제가 또 어디선가 얘기를 했는데 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약간 그렇게 결론 난 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애매한데,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근데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삼투압이라는 게 이제 물을 끌고 가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트륨, 소듐이에요. 소금 성분의 나트륨이 물을 굉장히 많이 끌고 갑니다. 이걸 많이 먹으면 물이 많아지니까 혈압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소금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은 전해질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소금을 배출해요. 다 배출합니다. 실제 혈액을 재보면 나트륨, 소듐 농도는 아주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어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1도 올라가기 어려워요. 짜게 먹는다 하더라도 정상인에서는요. 이것 자체가 혈장량이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많은 분석들을 통해서 짜게 먹거나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됩니다. 교감신경계라는 우리가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해서 호랑이를 보거나 이제 여기가 불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도망가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없던 힘이 생기죠. 그 당시 여러분들의 혈압은 뭐 200을 넘을 거예요. 심장 박동 막 150을 넘을 거고, 그 당시는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데, 짠 음식을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는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약간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그걸 계속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오랫동안 항진되게 되겠죠. 기능적 고혈압으로 가는 거예요. 살이 찌고 짜게 계속 먹고 하면 기능적 고혈압 상태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혈관이 결국엔 변성이 되겠죠. 기질적 고혈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그 한 번 먹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고 몸의 균형을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짜게 먹게 되면 교감신경계 항진으로 인해서 기능적 고혈압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결국엔 기질적 고혈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짠 음식뿐 아니고 단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매운 음식도 그렇고 뜨거운 음식도 마찬가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 내가 혈압에 부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안 좋은 건 비만이에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심장 근육이 동일한 사이즈일 때 여러분들이 비만이 되면 더 많은 살에다가 혈액을 줘야 돼요. 심장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혈액을 짜야 되는데 혈액량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물론 심근벽도 좀 두꺼워지긴 하지만 몸이 살찌는 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더 빨리 뛰고 더 높은 혈압을 유지해야 더 많은 혈액을 순환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살이 찌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압과 맥박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10월, 11월이 돼도 막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되고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런 게 대사 기능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상이 항진되어 있는 건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수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기본적으로 신장의 수명을 갉아먹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뛸 수 있는 심박수는 정해져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신생아들 굉장히 빨리 뛰게 되죠.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살이 쪄서 혈압이 많이 올라가거나 맥박수가 올라가게 되는 건 기본적으로 대사 기능이 굉장히 항진되면서 본인의 수명을 갉아먹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식습관으로 결국 이제 비만이 오게 되고 대사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높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상태였다든지 뭐 이런 상태일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혈관벽이 동맥경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장 혈압을 빠른 속도로 조절할 수 있는 건 본인이 비만이다 하면 살을 빼셔야 됩니다. 적어도 50대 이전, 40대 이전 분들한테 비만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약보다 이제 당장 살을 빼시면 고혈압과 당뇨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죠. 이 뇌졸중 환자가 되면 약간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고 위험 요인도 많아지시고 하기 때문에 60 넘어가고 70 넘어간 분들한테는 이미 뭐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약이 조절할 수 있는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약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환자분들한테는 살이 찌지 않을 정도의 운동과 본인이 이제 골고루 들을 수 있는 식단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먹지 말라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스피린은 기본적으로 바이엘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과거에 한방 회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해가지고 만든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천연물 신약이었던 거죠. 뭐 그땐 다 천연물 신약이거든요. 온통 다 천연물이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다 천연물에서 온 것들인데 그거를 개발한 다음에 약을 먹였더니 환자들한테 보니까 이제 멍도 들고 심지어 출혈도 생기고 이런 게 있으면서 뭐 때문에 생기는 거지 공부를 하다가 이걸 먹었더니 혈전이 좀 덜 생기는 것 같아. 뇌졸중에 심근경색도 예방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경험적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약리학이 발전되면서 이 약성분이 혈소판의 기능을 떨어뜨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 혈전 용해제가 아닙니다. 항혈전제를 먹게 되면 피를 묽게 한다 라고 이제 잘못 얘기하시는데 피를 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혈액 안에는 세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는 120일 동안 산소를 공급하고 백혈구는 하루 이틀 동안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혈소판은 한 일주일 동안 몸의 혈전 형성을 담당합니다. 혈전 형성은 언제 하는 거냐면 혈관이 터졌을 때, 출혈이 생겼을 때 거기를 몸 던져서 막는 거예요. 얘네들이 몸빵으로 막는 애들이거든요. 터졌다는 신호만 생기면 아주 그냥 깨알같이 들어가서 이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혈전이 생기는데 출혈이 아닌 경우가 심근경색, 뇌졸중에서 생기는 거죠. 동맥경화 때문에 여기가 파열됐는데 이 안쪽이 패이면서 혈소판이 이걸 보고 착각을 해요. 출혈이다. 출혈 아닌데.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이 성분이 안 보일 때까지 마구 혈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혈관이 막혀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한테 아스피린을 먹으면 혈소판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전을 만들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이 혈전을 만들 상황이 되더라도 혈전을 만들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올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 먹어야 되냐? 출혈이 없음에도 혈전 경향성이 생기는 사람들이 먹으면 반드시 이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사소한 부딪힘이나 아니면 매운 음식을 먹거나 우리가 비빔밥만 먹어도 위험이 생기거든요. 이 위험이 생기는 과정에서 위가 자극을 받아서 위가 출혈이 될 수도 있어요. 아스피린을 먹고 있으면 대량 출혈로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혈전 경향성이 없는 사람인데 아스피린을 꾸준히 먹다 보면 위 출혈 문제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약이에요. 근데 아스피린을 내가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다고 해서 기분 따라서 드실 약은 아니고 먹어야 되면 이것도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고 먹을 필요가 없다면 드시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환자분한테 보약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전문의약품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들이 인생에서 언제 운동을 많이 하냐고 하면은 40대 이후에 많이 하죠.
20, 30대 때 안 하고 대개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회식 열심히 해서 몸 다 망가진 다음에 본인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위치에 오르고 약간 조절할 수 있을 때 이제 취미 생활을 찾으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운동을 하는데 또 과격하게 해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갑자기 운동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운동을 갑자기 과하게 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 자체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혈류량의 상당 부분이 근육으로 가게 됩니다. 뇌혈관이 동맥경화 있는 분들은 이미 대다수 심장혈관도 동맥경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운동을 갑작스럽게 할 때 혈액을 근육으로 많이 뺏기게 되면 심장이나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급사 내지는 뇌경색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상인한테서 심폐 기능을 향진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시는 거지, 뇌졸중이 생기신 분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한두 번 일주일 정도 하고 나는 이제 충분히 했다, 같은 운동이니까 질려서 안 한다,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본인의 운동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진짜 운동입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커피는 임상 연구가 수월하겠어요? 우리가 허가용 임상시험, 피보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들은 환자들을 동등한 상태로 놓고 한 환자는 위약을 주고 한 환자는 진짜 약을 주어서 변수를 최대한 통제한 다음에 이 약의 효과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임상시험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가짜 커피를 마시고 누구는 진짜 커피를 마신 다음에 3년 동안 지나보게 한다, 이렇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대부분 이 연구는 다 서베이예요. 커피 몇 잔이나 마시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변수 통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 연구들이 결과가 중구난방입니다. 아주 중구난방. 카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은 명백하게 우리 몸에 없는, 몸에서 느낄 수가 없는 화학 물질이죠. 약으로서 몸에서 반응하는 게 맞는데 그게 이뇨작용도 있고 각성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으로 하기엔 굉장히 미량입니다. 당뇨 환자라고 내가 믹스커피 마셔도 되나요? 죽어도 먹고 싶으면 한 잔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이게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보다 당신이 약을 철저하게 먹고 혈당 잘 재고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는 내가 한 4-5잔 마신다, 그것 때문에 막 심계항진이 되고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 그럼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는 아주 가볍게 본인의 몸 증상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된다. 한 잔 정도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이건 당뇨건 고지혈증이건 증상이 전혀 없어요. 되게 심해질 때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혈압이 200 가까이 돼도 모릅니다. 위험요인과 동맥경화 있어도 아무 증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약을 먹으면서 어지러워졌어, 다리가 부었어, 나는 이 약을 먹어서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의사가 돈 때문에 날 약을 처방을 하게 된다. 굉장히 많은 유튜브 클립에서 잘못된 정보들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혈압 약을 제가 먹게 된 이유는 약을 먹으면 나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인과율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원인이 없는데 약을 먹어서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는다, 이게 틀린 말이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서 약을 먹게 됐는데 원인이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고혈압이 생기시는 분들은 20대부터 고혈압이 있습니다. 20대, 30대도 이미 혈압이 높아요. 근데 그 당시 혈관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전성기 몸 상태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 비만이나 아니면 굉장히 짜게 먹고 운동 잘 안 하고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혈압은 기능적 고혈압 상태예요. 몸이 필요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자꾸 그럴 일이 하루 중에 많다 보니 계속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 건강 생활을 다시 해서 체중을 좀 빼고 이러면 약을 안 써야 됩니다. 안 쓰게 돼요, 저절로.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40살, 50살까지 같은 생활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 혈관벽이 기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들이 변성이 돼요. 기능적 고혈압이었는데 40대, 50대 넘어가면 얘네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딱딱해집니다. 이때는 환자분이 아무리 건강생활로 돌아가도 고혈압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 이때는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의 위험 요인이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가 중요해요. 이건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당뇨가 생길 만한 굉장히 단 음식, 운동 부족과 비만 이런 것들이 겹쳐 있을 때 당뇨가 옵니다. 당뇨약을 급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걸 깨닫고 살도 빼고 운동을 하면 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가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지거나 각 세포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많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건강 생활을 해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단계에선 약을 시작해도 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건강을 신경 쓰지 않다가 이미 기질적인 고혈압이나 기질적인 당뇨인 상태에서 병원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을 건강 생활을 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약을 먹였어요. 약을 먹으면 나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당신이 지금 평생 먹어야 될 단계로 들어왔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인과율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계속 지속되다가 지금은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지, 원인이 가역적이어서 잠깐 썼다가 끊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만약에 50대 될 때까지 본인이 고혈압과 당뇨를 방치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갔다, 평생 먹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30, 40대에 내가 고혈압과 당뇨를 발견했는데 건강생활로 내가 지금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혈압약을 제가 먹게 된 이유는 저희 쪽의 외가가 아주 전형적인 심뇌혈관 질환 때문이에요. 거의 외가 쪽 모든 어르신들이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뇌졸중으로 다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외가 쪽을 더 그 유전적인 소인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오겠구나라고 이제 각오를 하고 있었고, 나이 한 30 넘어가면서부터 혈압을 자주 재기 시작을 했고, 140에 90을 넘어가는 게 자꾸 이제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을 먹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140에 90을 넘어가기도 하고 130에 80을 넘어가는 상황들이 많아지면서 약을 복용하면서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혈압이라는 게 그 자체로 혈관에 나쁜 부분을 주긴 하지만 제일 나쁜 건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혈관인 뇌혈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은 우리 인생 동안에 높은 고혈압 상태일 동안 계속 상처를 받아요. 인생 중에 높은 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난 정상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과거 높았던 건 없어, 이게 아니고요. 높은 기간 동안 상처를 받습니다. 정상 혈압을 계속 유지할수록 정상적인 뇌혈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높은 혈압이라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른 나이에 약을 좀 적당한 수준을 먹으면서 혈압을 강한 수준으로 억제를 해왔고요. 지금 이제 50이 넘은 나이에서도 약 한 가지 반할 정도로 아주 수월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능적으로 높은 혈압으로 유지되다가 그때 혈관 탄력성이 좋으니까 높아도 혈관 상처를 잘 안 받는데, 한 40 넘어가면서부터 기질적으로 여기에 딱딱해지기 시작을 하면 아무리 쉬어도 혈압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치료를 늦게 하면 할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는 경화성 변화가 점점 더 심해져요. 즉 늦게 치료할수록 혈압약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른 시기 치료할수록 혈압약이 아주 간편하게 끝나요. 이건 당뇨도 마찬가지고, 고혈압과 당뇨를 초기에 이른 시기에 잘 조정하는 게 오히려 평생 적은 약을 고혈압이 없는 상태와 당뇨가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에 대한 반감이 왜 생기냐면요, 영양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약효가 검증돼 있냐 하면은 약효가 있을 수도 있지만 테스트한 적이 없다가 정확합니다. 이 영양제는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제 성분은 음식에서 먹을 수 있는 성분이에요. 일부 정상인들한테 이걸 적게 먹을지도 몰라, 비타민 A가 결핍이 될지도 몰라, B, C가 결핍이 될지도 몰라 해서 음식물의 일부 성분을 농축한 거예요. 정상인에 가까운 사람들은 영양제를 먹어도 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치품 같은 거죠. 가방이 필요하면 사치품 가방을 쓰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본인이 더 큰 건강을 바라기 위해서 먹는다 라고 하면 먹어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돈만 아까운데. 근데 약이란 건 뭐냐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화합물질을 만든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황당하지만 확실한 의학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영양제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오던 거를 혹시 더 부족할지 몰라서 농축해서 주는 거야. 약값도 다른 신약에 비해서 저렴하고 이미 과거에 이미 허가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수천억을 들여서 임상시험을 할 리가 없죠. 음식물의 일부 성분이다 보니까 안전해서 그냥 세상에 많이 풀려 있어요. 풀려 있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많이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럼 장사꾼들은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선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양분 성분을 과장 광고하거나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가 오히려 보험 기준에 들어간 치료 약물들은 한국 내 기준으로 선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약들을 방송 광고로 본 적이 없잖아요. 미국은 방송 광고를 합니다. 이런 보험 약품들을 다 광고를 해요. 일반인들도 저는 어떤 스타틴을 먹고 싶습니다, 이런 약을 의사들한테 할 수가 있어요. 다 광고에서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 합니다. 환자들이 접할 수가 없죠. 오히려 접하는 건 전통약물, 레거시 드럭, 영양제만 보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양제가 정말 좋다는데, 아니면 자기 근처 약국 가서 아니 이거 하나 드시라고 하면서 들었던 약을 굉장히 중요한 약이라고 착각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비싸게 불필요하게 연구도 안 된 영양제를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보약에 대한 그런 선망이나 믿음은 전 세계가 다 있는 건데, 그런 욕구가 지금 영양제로 다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외국 여행 갔다 오면 이제 뭐라도 사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임상 연구는 우리가 아스피린 정도의 몇십 원짜리 약물의 임상시험에 비교해서 비교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이거를 좋다고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영양제는 원래 음식물에 있는 성분을 고농축해서 주는 거다 보니까 몸 입장에서는 이분이 좀 과식하셨나 생각을 하고, 많이 들어왔으면 배설하면 됩니다. 어쩌다 모자란 데 들어왔으면 반갑네, 그 정도죠. 좀 힘들었는데 갑자기 자연강장제를 줬네, 이렇게 기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결정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약물이란 건 이 세포가 죽을지도 모르는, 아니면 결정적으로 지금 결핍이 돼 있거나 지금 당장 어떤 거 해야 되는 것들을 존재하지 않던 화합물질을 만들어서 갑작스레 강제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어요.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어요. 약을 먹게 되면 뭔가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스타틴에 대한 음모론이 더 커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혈압이건 당뇨건 고지혈증이건 증상이 전혀 없어요. 되게 심해질 때까지도 전혀 증상이, 당뇨 같은 경우는 구갈이나 이제 다뇨 같은 증상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또 증상이 없습니다. 고지혈증은 진짜 아무 증상이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게 자기가 만약 기름기 엄청 많아가지고 끔찍하다고 생각하는데 230대도 모릅니다. 치료 기준으로 따지면 70 이하까지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은데 전혀 못 느껴요. 혈압이 200 가까이 돼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머리가 아프면 혈압재 보고 140이다. 네, 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하시는데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은 본인의 자각 증상으로 알 방법이 없다고 하셔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거야. 절대 연관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연관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집에서 혈압 재는 걸 보고 이제 수첩을 보고 봤더니 평상시 혈압 140에 90을 자꾸 넘어가요. 혈압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남자, 여자 공이 혈압약을 먹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울 수가 있고, 어떤 혈압약은 기침이 나기도 하고 다리가 붓기도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발기라고 하는 성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혈액에 의해서, 혈압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이 초기에 많이 떨어집니다. 처음에 일시적으로 오는 것이고 그 다음 적응되다 보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10년, 20년 뇌 건강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에 본인이 몸에 느끼는 증상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본인이 약을 먹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아무 증상도 없고 심지어 동맥경화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멀쩡했는데 나를 왜 약을 먹이냐 했는데 부작용을 느끼기 시작하죠. 의사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난 이 약을 먹으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 자기는 몸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검사를 했더니 되게 안 좋다고 하고 나 위험하다고 하고, 그래서 약을 먹였는데 그 약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 약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약이라는 게 난 부작용이 없는 약을 다오, 그런 약은 없습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환자분한테 감당할 수 있게 줘야 되는 거죠. 그 예전에 파라켈수스라는 연금술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제약이나 양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언인데, 세상에 독은 없다. 용량이 독과 약을 결정한다. 어떤 화학 성분이건 환자한테 필요한 만큼 주면 약이 되고 과하게 주면 독이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화학 성분들을 이걸 슬기롭게 환자들한테 줄 수 있을 만한 성분과 그 용량과 그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들이 다 임상시험에서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환자분에 따라서 그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의료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그것 때문에 약을 못 먹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와서 내가 이런 게 불편하다 그러면 그럼 부작용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서로 담담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 의사가 날 죽이려고 해서 약을 줄, 그게 아니고 환자분을 생각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걸 수도 있고, 얘기를 해서 반드시 각오하고 드셔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꼭 먹어야 되는 약은 진짜 목숨 걸고 드셔야 됩니다. 거기에 다 수명과 환자분이 나중에 상황을 다 증명하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로 보험 적용된 그런 약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부작용을 내가 감당하면서 이 약의 좋은 점을 내가 얻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괴로워하면서 그 약을 먹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실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내가 치매 걸리지 않겠구나, 뇌졸중 걸리지 않겠구나, 급사하지 않겠구나, 그거를 기대하고 먹는다면 지금의 약간 불편함을 적응하면서 오히려 즐겁게 먹을 수도 있는데, 영양제는 기본적으로 밥에서도 먹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다고 하면 영양제 때문에 좋다고 착각을 하시면서 이 영양제를 계속 먹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포지티브한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다. 꼭 필요한 약은 잘 드시면서 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대부분 진행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효과 있는지들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규제기관이 이제 당근으로 줄 수 있는 건 그 전 단계 이 식약을 허가 받을 때까지 적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뭐 조 단위까지도 넘어갑니다. 이 비용을 제약회사는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로 지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다음엔 제약회사가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와 제약회사 가운데 중재자로서 최첨단 의학 지식을 완전히 다 준비한 상태에서 줘야 될 약과 안 줘야 될, 적당히 줘야 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나 잘못된 뭐 리베이트, 로비 여러 가지 등등에 의해서 실제 약물이 남용되거나 과용되거나 하는 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서유럽권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이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돈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진료가 워낙 늦게 오래 걸린다는 단점들이 있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보험으로 돼 있어서 사보험을 평상시 얼마나 많이 내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긴 하지만 일단 그 사보험을 들고 있으면 아무튼 미국에서도 병원에 갔을 때 대부분의 돈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치료에 따라서 비용을 더 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긴 하죠. 기본적으로 환자가 정말 결정적인 뇌졸중 같은 병이 와서 일단 병원에 왔다. 그러면 서유럽권이나 미국에서는 돈을 내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면 의사는 자기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확실한 처방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험이 할인보험이에요. 병원을 가면 반드시 돈을 내야 됩니다. 보험 수가라는 게 환자가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서 의사가 여러 행위를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한테 약을 더 많이 줄수록 여러 행위를 할수록 의사가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허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장점은 있는 게 워낙 행위별 수가제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저수가제여서 이거 다 모아봤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이런 거에 비할 바도 안 되거든요.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치료를 하건 자기가 소신 있게 치료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환자한테 어떤 치료를 하는 것들이 본인한테 더 이득이 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취약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회사의 로비나 이런 걸 받아서 약을 더 처방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2000년대 임상시험과 함께 증거를 가진 약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의사 입장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 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다만 그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그 약을 처방받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뇌졸중 환자는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뇌졸중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은, 동맥경화 심한 사람은 먹어야 되는데 증거가 애매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위험 요인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할 거냐? 이 환자들은 사실은 정상인으로 갈 수 있게 건강 생활을 유도하고 약을 적게 쓰는 게 중요한 방법인데, 이게 워낙 박리담회처럼 외래를 이제 3분기를 하다 보니까 60명, 70명을 얘기할 수가 없고, 환자들 입장에서도 약을 받고 가는 걸 원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편리하게 약이 자꾸 처방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이 점점 또 과다하게 처방되면서 그걸 먹고 아까 말씀드린 약을 먹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게 부작용이 없는 약을 다 먹어야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어요. 위험 요인과 동맥경화에 있어도 아무 증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약을 먹으면서 내 몸이 안 좋아졌어, 어지러워졌어, 다리가 부었어, 기침이 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 나는 이 약을 먹어서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의사가 돈 때문에 날 약을 처방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나라처럼 이게 아주 그 소셜 커뮤니티나 음모론 같은 게 찌라시나 유튜브 클립이 하나 나오게 되면 다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된 약물이 대표적으로 스타틴이 되겠습니다. 이 스타틴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유튜브 클립에서 굉장히 많이 잘못된 정보들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특히 스타틴을 먹지 마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이 스타틴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스타틴은 굉장한 약입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걸 먹어야 되는 사람은 목숨 걸고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수명이 깎이고 반드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오게 돼요. 그런데 스타틴을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과잉 진료로 스타틴을 먹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느끼면서 그 부작용이 사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공포감으로 이 약을 준 의사가 잘못되고 제약회사 음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실 정상인이나 약간 위험률이 약간인 사람들 그런 약을 줄 때는 더 조심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남용되는 게 분명히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본인이 만약에 환자라면 남용을 생각할 단계가 아니고 어떻게든 약을 먹어서 이 다음의 위기를 막아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본인이 진짜 지금 현재 몸 혈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정상인이거나 가벼운 수준이다, 그렇다면 약을 의사와 여러 가지 밀당을 하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약을 슬기롭게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